거대한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우리 고대사 속 못다 푼 이야기 목간. 지금 잠자고 있던 역사가 하나둘 깨어나고 있다. 과학으로 되살린 고대 사람들의 생활사. 오랜 세월 묻혀 있었던 숨은 그림들이 하나둘 맞춰지는데, 나무에 새겨진 역사 목간. 베일에 쌓여 있는 고대사의 미스테리를 따라가 본다. (1976년) 전남 신안 앞바다. 암초가 많고 물살이 빨라 난해량이라 불린 이곳 바닷속에서 고선박이 그 존재를 알렸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수중 유물이었다. 신안선으로 시작된 수중 발굴 역사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한국의 해양 발굴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지금까지 24번의 수중 발굴이 실시됐고 침몰 고선박 14척이 확인됐다. 건져 올린 유물만 해도 49,000여 점. 이 중 대부분은 도자기와 토기류였다. 침몰된 고선박의 역사를 다 풀어내기엔 한정적인 단서들이었다. 난파선은 한 시대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저희끼리는 그래서 한 시대의 타임캡슐이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캡슐에 대해서는 난파선은 전 세계적으로 발굴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문화되지 않은 난파선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고 어느 시대의 것이고 하는 거는 남아있는 유물을 통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거든요. 침몰한 배에서 먹의 흔적이 남아있는 나무 조각이 발견됐다. 목간이었다. 글쓴이의 필체까지 고스란히 품고 있어 배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나무를 잘라 글자를 적었던 목간은 종이가 없던 시대에 가장 널리 쓰였던 문자 기록 도구였다. 당시의 정부 문서와 책은 대부분 목간으로 만들었다. 목간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발명 이전에 또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그 물품의 꼬리표나 이런 것들은 내구성이 필요한데 종이보다는 목간이 튼튼하기 때문에 종이가 사용된 시점에서도 목간이 물품의 꼬리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당대의 시대상과 실생활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부족했던 고대사. 목간의 발굴은 고대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였다. 게다가 현재까지 전해지는 사료들이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서술된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목간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닌 당대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록이어서 사료로서의 가치 또한 크다. 목간은 그 당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일상사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당시의 사실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문헌 자료에 남아있는 것들은 정치적 특징들을 갖고 있는 정치사 중심의 자료라면 목간은 일상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문헌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들을 또 밝혀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인들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베일에 쌓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목간. 지금까지 발견된 목간 속에는 어떤 역사가 쓰여 있을까?
신라 시대에 조성된 인공 연못 안압지. 문무왕 때 5천여 평의 거대한 연못을 조성하고 연못 서쪽에 건물들을 세운 신라 왕궁의 후원이었다. (1974년) 연못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기와 등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작된 안압지 발굴 조사. 2년 2개월 동안 발굴이 이루어졌고 나무배, 14면체 주사위, 금동열의 입상 등 무려 3만 점이 넘는 유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신라 왕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목간 51점이 출토됐다. 국내 최초로 발견된 다량의 목간이었다. 안압지라고 하는 것은 궁중, 궁궐내의 일부이기 때문에 궁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그런 귀중한 자료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로부터 이제 목간에 대한 관심을 점차적으로 기울여 가면서 목간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역시 그 관심을 기울이니까 하늘도 부엉한 것인지 굉장히 많은, 물론 많다고 그래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가지고는 몇 점 되지 않지만은 한 500~600점에 달하는 목간 자료가 여기저기에서 출토되어 가지고 목간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안압지 목간에는 그동안 어디에서도 남아있지 않은 신라시대 왕실 생활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실제로 목간에는 신라 왕실의 식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등장한다. 가자미 식혜, 가오리 젓갈 등이었다. 주로 발효시켜 젓갈을 만들어 먹은 것으로 음식을 만든 날짜를 목간에 적어 관리했던 것이다. 유통기한을 가늠하기 위해 제조 날짜를 적은 목간을 음식물을 담은 그릇에 걸어뒀는데 젓갈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압지 목간 중에서는 또 이 신라의 그 왕실에서 좋아했던 음식들 뭐 이런 것들까지 연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문헌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보통 이제 삭히는 음식은 이제 언제 만들어서 언제까지 그 기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물품을 요리를 해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꼬리표를 부착해서 이게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고 언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된 목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식혜라든지 이런 종류의 목간들이 확인되어서 당시 왕실의 부엌에서 어떤 요리가 만들어졌고 뭐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재료들을 구해 왔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춰진 신라 시대의 모습은 또 한 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경주 월성. 다른 어떤 곳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월성 바깥의 해자다. 해자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파서 못으로 만든 것으로 주로 평지에 만들어진 성곽에서 확인되고 있다. 월성 해자의 발굴 현황은 1980년대 시굴 조사를 통해서 나구역의 석축해자, 다구역의 1, 2, 3호 해자의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다구역의 4호와 5호 해자의 발굴 조사가 완료되었고 다구역의 4호, 5호 해자의 발굴 조사 완료 후 정비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다구역의 1, 2, 3호 해자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해자 발굴 당시 고배, 병, 등잔, 벼루, 막새기와 등 통유신라 전반의 유물들과 함께 목간이 발굴됐다. 이곳에서 발굴된 목간은 통일신라 시대 관청에서 쓰던 것으로 당시 관리들이 하던 업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불교를 나라에서 관장하면서 경전을 베껴 쓰기 위해 종이를 따로 납품받아 썼다는 것과 식재료 등도 지원받았다는 것을 목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자에서 발굴된 목간을 통해 삼국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신라의 작은 행정단위 명칭도 파악할 수 있었다. 월성회자 출토 목간에는 이제 부라는 좀 큰 단위 구역과 리라는 좀 작은 단위 구역이 등장합니다. 이 부와 리는 기존의 문헌이나 비문에도 등장하는데 월성회자에서 나온 목간에서 나온 부와 리의 특징은 이제 부 아래에 이제 두 종류의 리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 중, 하 또는 새로울 신이라는 한문식의 리와 이제 아금, 백품추상이라는 고유어를 가진 그런 두 종류의 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부 아래에 두 종류의 리가 있었다는 것은 기존의 문헌에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진 역사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준 목간.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견디며 지금까지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일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지금까지 출토된 목간의 과학적 보존 처리와 함께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6에서 7세기에 축조된 성산산성에서 발굴된 목간. 당시 생활상과 교육 활동 등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성산산성에서 발굴된 목간 중 대표적인 것은 하찰목간이다. 나무를 다듬어 물건을 묶을 수 있게 홈을 낸 것이다. 이 하찰목간은 어떠냐면 지금 물사벌, 두지, 폐일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물사벌이라는 지역명과 두지라는 사람 인명, 그리고 폐 한섬을 보냈다는 이런 뜻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목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찰목간은 조세를 어디에서 어디에 또 보낼 때 그 조세에 매달려서 이동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간이 되겠습니다. 물건의 용도나 쓰임을 기록해 놓은 부찰목간은 성산산성 일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목간 중 하나다. 하찰목간과 부찰목간 등 현재까지 성산산성에서 발굴된 목간은 300여 점. 국내 목간 출토량의 45%를 차지한다. 성산산성에서 동성벽 쪽에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서 그 동성벽 안쪽에 이제 부엽층이라고 하는 그 유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엽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계곡같이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거나 또는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진흙더미하고 나뭇가지나 나뭇잎 같은 걸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이렇게 다져가지고 수분을 이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 원리가 똑같은 공법에 이제 연약 지반을 그 강화시키는 공법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엽층 구간에서 그 목간이 다량으로 출토가 된 겁니다.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퇴적해 쌓인 부엽층은 유기물의 활동으로 부엽토에 수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출수된 수분이 목간을 둘러싸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땅속에서 진공 상태로 있었던 목간은 산소와 맞닿으면 부식의 위험이 높다. 출토된 목간의 보존 처리는 신속하게 세척 작업부터 실시된다. 처음에는 출토된 상태라서 목간 표면에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붓으로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세척을 했고요. 지금은
목간 내부에 있는 공극들에 들어가 있는 그런 미세한 그런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초음파 세척기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미세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초음파 세척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목간의 경우 표면에 먹물 흔적, 즉 묵서를 보호하기 위해 세척을 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 남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목간 속 공기는 감압기를 사용하는데 먼저 물을 채운 챔버 내의 공기를 빼 압력을 낮춘다. 부분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목간 속에 존재하는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원리다. 완전히 세척된 목간은 알코올을 이용해 수분을 제거하고 목간을 보존할 수 있게 돕는 티부타놀로 치환을 준비한다. 전에 알코올로 치환을 했는데 다음에 티부타놀로 치환을 하는 이유는 티부타놀을 동결 건조를 했을 때 물 사용한 것보다 동결 건조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목재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덜 가게 되고 목재를 훨씬 더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티부타놀로 치환하는 작업을 했고요. 티부타놀을 치환한 이후에 PG를 이용해서 강화 처리하는 그런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완전히 티부타놀로 치환된 목간은 목재 내부의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약품 처리를 한다. 중탕 방식을 사용하는데 약품의 농도는 10%에서 5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강화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스폰지 같았던 목재가 강도를 부여받게 되고요. 그 동결 건조하는 동안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를 그 강화제가 목재를 지탱해주기 때문에 동결 건조를 했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품이 완전히 침투된 목간은 동결 처리를 한다. 이때 영하 60도씨에서 급속 냉동을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12시간에서 24시간을 시행해야 한다. 동결 건조를 하면 약품에 의한 목간의 변형이 없이 유물을 안전하게 건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화 처리가 끝난 유물을 초전 냉동고에서 영하 한 60도 정도까지 급냉을 시킨 후에 동결 건조기로 그 목재가 함유하고 있던 그런 수분이라든지 티부타놀을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건조하는 방법을 지금 시행했습니다. 건조가 완전히 끝나면 원래의 형태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스팀 세척기로 목간에 남아있는 약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간의 묵서를 확인한다.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외선을 통해 남은 묵서의 흔적을 찾는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긴 적외선을 이용해 반사된 묵서를 확인한다. 보존 처리된 목간은 철저히 고증된 환경에서 보관이 된다. 목간 형태의 변형 위험은 물론 빛의 묵서가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존 처리한 이후에는 상대도 한 50에서 한 60% 정도, 그리고 온도는 약 한 18도씨로 굉장히 유지를 해서 목재가 더 이상 변하지 않게 유지를 하고, 또 조도에 의한 광에 의한 그런 산화, 그래서 묵서가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50럭스 이하의 조건에서 저희가 보존을 함으로써 묵서를 온전히 보존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 처리 작업이 후대에 역사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수종 분석은 목간의 과거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목간에 쓰인 나무의 정확한 수종을 알기 위해서
물과 알코올에 잘 녹는 특징을 가진 염료인 사프라닌 수용액으로 염색을 한다.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나무의 세포벽이나 핵의 형태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본질적으로 파괴 분석이랑 유물의 최소한의 손상으로서 단면을, 그러니까 시편을 얻어야 하거든요. 손상을 덜 입히는 방향으로 시료를 채취해서요. 3단면, 그러니까 횡단면, 방사단면, 적섬단면을 채취해서 그 단면을 프레파라트 위에 올려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수종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굴된 목간의 나무 종류만 해도 15종. 소나무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버드나무로 추정되는 것과 상수리나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대부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다. 소나무는 현재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종 중에 하나지만 고려시대 이전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상황을 보면 소나무의 비율이 4에서 6% 정도로 많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의 경우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절삭 가공 등이 타 수종에 비해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재료 수급상에서도 좀 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삶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했던 목간. 목간의 기록은 당대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남겨진 역사책이었다. 지난 1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 구구단의 기원을 목간이 밝힌 것이다. 실제로 구구단 목간이 발견된 곳은 백제의 사비성터인 부여 쌍북리로. 일본보다 앞선 6, 7세기에 구구단을 썼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다. 백제의 구구단 목간은 같은 숫자의 경우 점 2개를 찍어 중복을 피하고 단별로 구획을 나눠 보기 쉽게 했다. 구구단 목간이 발견된 곳은 백제의 사비성중 행정터로 관리들이 업무를 볼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그 중국과 그 일본에서 나온 구구단 목간들은 그냥 그 단을 구분하지 않고, 예를 들면 9단, 8단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사용한 서술을 했던 그런 구구단 목간인데요. 이 구구단 목간은 삼각형 자처럼 만들어서 9단과 8단 이렇게 단을 구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들은 이렇게 손이 잡기 편하도록 이제 깎아서 약간 얇게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제 잡으면서 실제로 이제 관료가 뭔가 이제 수학적 계산들을 할 때 크게 실용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능을, 단순한 이제 외우는 어떤 그런 기능의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이제 행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목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남의 젖줄 영산강. 영산강의 물길은 삶의 중심이자 문화의 통로였다. 그 한자락에 위치한 보감리 고분군. 3세기에서 7세기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던 지배층의 무덤이 무리를 지어 있다. 영산강 유역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발굴. 화려했던 이 지역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금동 신발과 은제 관식, 옹관 등 유물 790점이 대량 출토됐다. 보감리 고분 안에 잠자고 있던 역사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고분군 일대를 발굴하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유물이 출토됐다. 7세기 초 백제 시대에 사용된 28점의 목간이었다. 수도권과 충청권 밖에서 나온 최초의 백제 시대 목간이었다. 보감리 고분군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분군을 조용한 세력의 근거지, 배후 세력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봉분은 사라져버린 고분들은 몇 기 정도가 있는 것인지 등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 뜻밖에도 1호 수열이라고 하는 커다란 구덩이 안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종류의 목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영산강 일대는 백제 왕실의 영향을 받고 있는 행정 단위 중 하나로 백제 왕실과 이곳 지방에 살던 권력자와 체계적인 보고 관리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목간에서 확인된 묵서 내용을 통해 그 당시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목간 대부분이 지방 관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 행정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제의 사품에서 육품에 해당하는 관직명인 전항나설, 한설, 덕설이 적혀 있는 목간은 이 지역의 행정단위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보감리 고분군에서 함께 발굴된 목걸이와 귀걸이, 은제 관식 등 백제 관리 중 육품 이상만 착용할 수 있었던 장식품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들의 중앙정부에 보고 관리했던 흔적 또한 목간으로 남아있다. 길이 60cm의 이 목간은 국내에서 발견된 최대 최장 목간으로 당시 군좌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쌀의 공납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목간 중에는 득안성이 등장하는데 이곳은 백제 5방성 중 하나인 동방성에 있었던 곳으로 지금의 충남 논산시 은진면 일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웅진 도독부 시절 득안성을 덕근지라는 지명으로 쓴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이쪽 지역에 대한 역사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보감리 목간이 설명해주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들을 재배를 했고 그리고 그 작물들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그 생산된 작물들을 어떻게 중앙에 공납을 했는지 등을 알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이와 함께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간 중에는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같은 글자를 여러 번 적은 습자 목간이다. 당시 종이에 글을 쓰기 전 목간에 연습하던 것으로 연습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 종이를 함부로 쓰지 못했던 이의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목간은 문서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행정 기밀을 유지하는 데도 한몫을 했다. 봉합 목간이라고 하는 거는 보감리 주변 목간에서 한국에 처음 확인된 목간입니다. 주요 용도는 기밀을 요하는 문서나 물건을 옮길 때 함께 사용한 목간이라고 하고요. 사용법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나무 판을 두 개로 쪼개어서 그 사이에 어떤 종이를 말아 넣어서 이거를 실로 묶어서 약간 밀봉을 해서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한 목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서도 공백지대와 다름없었던 6, 7세기 영산강 일대의 역사. 삼국사기를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역사 속 공백을 채운 건 목간이었다. 이곳이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지방 도시였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관아가 있던 곳 또는 뭐 성이라거나 이런 곳들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던 이런 곳에서 목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성격을 밝혀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목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이 용이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내용들도 그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설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생생한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목간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해양 유물의 보고라 불리는 태안 마도해역. 신안선에 이어 4척의 고선박이 발견됐다. 그 시작을 알린 고려시대 선박 태안선. 수많은 유물들과 함께 목간도 잠들어 있었다. 목간의 발견은 태안선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다리가 됐다. 함께 발굴된 청자가 만들어진 시기에서부터 출항 시기까지 목간이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목간이 그동안 꾸준히 발굴돼 왔는데 그 시기가 통일신라 시대를 하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목간은 발견된 적이 없는데 2007년에 태안선 발굴 과정에서 목간 20여 점이 나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고려시대 목간이 발굴됐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섬과 암초가 많아 해저 지형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태안 마도 앞바다. 마도 1호선도 이곳의 악명 앞에서 비운을 맞이했다. 태안선 발굴로 고려시대 선박에 대한 정보를 한 차례 얻은 해양 발굴팀에게는 또 한 번 고려시대 역사를 새로 쓸 기회였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마도 1호선에서도 죽찰이 발굴됐다. 죽찰은 목간의 한 종류로 대나무에 글을 남긴 것을 말한다. 마도 1호선에서 발굴된 죽찰에 적혀있는 글자 정묘 무진, 이 배의 출항 시기를 풀 수 있는 암호였다. 역시 마도 1호선 목간도 태안선과 동일합니다. 마도 1호선에 실려 있는 화물들이 언제 어디서 실려서 어디로 가고 거기에 실려 있는 화물은 어떤 거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화물의 단위가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정묘년하고 무진년이라고 하는 간지가 드러나거든요. 정묘와 무진이 말하는 고려시대의 해담 역시 목간에 있었다. 같은 사람에게 보낸 여러 개의 화물표에서 대장군 김순영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입돼 있다. 대장군 김순영은 고려 무신 정권기에 최충원 밑에서 1199년 대장군에 승진된 인물, 즉 정묘년, 무진년은 각각 1207년과 1208년이 되는 것이다. 마도 1호선이 1207년에서 1208년 사이에 물건을 실어서 가다가 마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거죠. 그러면 이 마도 1호선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도 역시 목간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해남, 나주, 그다음에 강진 이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나주의 회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남 지역에 있는 죽산 이런 것이 지명이 네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도 1호선의 출항 시기뿐 아니라 출발지와 도착지까지 알 수 있었다. 목간에 기록되어 있는 죽산현, 수령현, 회진현. 이 세 곳은 현재 전라남도 지역으로 해남, 장흥, 나주 지역을 말한다. 이곳에서 물품을 실을 마도 1호선은 당시 수도였던 개경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1208년 봄, 개경의 권력자들에게 보내는 화물을 잔뜩 싣고 출항했던 마도 1호선. 그러나 순항하던 배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거센 물살을 만나
해안 바다에서 1000년 넘게 잠들다 이제야 깨어난 것이다. 해안반도 지역이 당시 해류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배들이 굉장히 많이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이 여러 배들이 침몰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고려시대의 조운손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청자들을 어떻게 포장했는가, 또 이 청자의 소비처, 그 청자가 공급되는 지배층들의 이름이라든지 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목포 해양문화재연구소. 해안선 발굴 이후 고선박 발굴과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목간의 사료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짠 바닷물을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서남의 지역은 갯벌로 돼 있어 고선박이 발견되기 용이하다. 침몰한 선박과 유물이 뻘 속에 잠기면서 외부 환경과 차단돼 보존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에서 발굴된 목간은 육지에서 발굴된 목간에 비해 까다롭다. 바닷물에 장시간 노출돼 있어 장시간의 탈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양에서 발굴된 목재 같은 유물들은요, 뻘 속에 있다 보니까 바닷물이 목재 내부로 침투하게 됩니다. 근데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들이 나트륨이 목재에 들어가 안에 있으면서 보존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보존 처리하기 전에 탈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탈염 과정은 그 목재 내부의 바닷물에 나트륨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목간의 보존 처리는 그야말로 짠 바닷물과의 싸움. 목간에 남아있는 수분을 빼내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안정성은 확보하면서 수분을 효율적으로 빼내기 위해 화학약품 PEG가 사용된다. 이후 급속 냉각과 동결 건조 처리를 하는데 목간 내부의 수분이 없어지면서 목재의 색도 밝아지고 형태의 변형도 없기 때문에 목재 유물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해양에서 발굴된 목간은 주로 어떤 수종을 썼을까? 목간의 3단면을 얇게 자른 박리를 이용해 염색한 시루를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하만 성산산성과 마찬가지로 소나무를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마도선에서 발굴된 목간에도 역시 소나무류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밤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그런 물풀의나무 이런 다양한 수종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도 1호선부터 3호선까지 세 척의 배에 가장 많이 실려 있던 것은 쌀, 벼, 보리, 조와 같은 곡물이었다. 특히 마도 2, 3호선은 선체 내부의 절반 이상을 곡물을 싣는 데 사용했다. 지방에서 조세로 거둘 때 조운 제도를 활용했던 고려시대. 쌀, 콩 등의 물자를 강가나 해안가에 설치한 조창에 보관하였다가 배를 통해 수도로 운송하는 제도다. 조운 제도의 핵심은 조창이다. 바닷길과 물길을 이용하기 위해 서남의 연안과 한강 연안에 13개의 조창을 설치해 개경으로 물자를 실어 날랐던 것이다. 목간은 조창에서 수도로 물품을 보낼 때 화물에 달려 있거나 꽂혀 있어 함께 이동한 운송장 역할이었다. 해양에서 발굴된 목간을 보면 당시 어떤 것들이 운송됐는지 알 수 있는데 그중 재미있는 것이 바로 고려시대 먹거리였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바닷속에 묻혀있던 항아리 속에는 생선뼈와 게, 새우 껍질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고려인들의 식생활을 추측하게 해주는 젓갈의 흔적이다. 실제로 마도선에서 발굴된 죽간에는 고등어 젓갈과 게 젓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당시에 귀족의 밥상에 올랐던 음식이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저희가 마도 1호선을 판독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것이 고려시대 사람들의 먹거리입니다. 어회라든가 고도회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생선으로 젓갈을 담갔는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고려시대 사람들의 식생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은 마도 1호선뿐만이 아니라 마도 2호선, 3호선에 연달아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아리나 도자기 속에는 무수한 음식물이 함께 운송됐다는 흔적이 있는데 그중 놀라운 것은 바로 마도 2호선에서 발굴된 매병이었다. 날렵함과 화려함으로 발굴촉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매병이었다. 매화를 꽂을 만한 아름다운 병이라 여겨 대다수 사람들은 장식적인 가치에 높은 비중을 뒀다. 그러나 이전의 정설들은 목간의 발굴로 인해 깨지게 된다. 네, 마도 2호선에 나온 매병과 죽찰은 하나의 세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병의 입구 부분에 죽찰이 매달려 있으면서 그 매병의 이름과 쓰임새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중방에 있는 하급장교, 중방 도장교 오문부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적혀 있는 가장 재밌는 표현은 꿀과 참기름을 담은 단지 준자를 쓴 준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매병에 대해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매병이라 부르지 않고 준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담다라는 뜻의 준자가 적혀 있는 매병의 목간. 매병은 당시 음식물을 담가 보관하는 실생활 용품이었던 것이다. 고려사와 도자기사의 통념을 뒤집어 버린 일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매병에 담을 정도로 꿀과 참기름이 귀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역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병과 두 점의 매병과 두 점의 죽차를 통해서 도자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고려시대 매병은 준이라고 불렸고 생활 액체를 담은 쓰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간의 발굴과 보존은 우리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역사 자산이다.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목간의 비밀. 비어져 있는 글 속에 담긴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역사와 만나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자료를 모아서 2차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그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의 생활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기본 중에 기본 사료가 될 수 있어서 목간 연구가 주는 중요성은 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쓰여진 것조차도 대부분 이제 정치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목간 자료에는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그 생활사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기존의 사서의 그 오류들을 많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동안에 기존의 사서만 가지고 연구해서 오랫동안 논쟁해왔던 그런 주제들도 목간 자료가 나옴으로써 논쟁이 해결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우리도 아마 틀림없이 국내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헌이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역사, 목간. 그들이 나무에 남긴 글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이 바로 그들에게서 시작됐음을 목간은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아직 다 풀지 못한 목간 속 이야기, 그 비밀이 풀리는 날, 우리의 역사는 또 한 번 바뀔 것이다.